여러분, 인생을 바꾸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억? 수십억?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돈. 열량으로 조선 전체를 뒤흔든 한 사내의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성량이었으니 열량이면 겨우 쌀 세 가마니 반값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머슴, 놈이 무려 1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문난 똥값이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된 망에 빠진 기생 하나를 사는데 다 털어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친놈, 그 돈이면 국밥이 몇 그릇이며 장가를 가도 초가집은 구했겠다. 라며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미친 선택이 훗날 조선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대재벌을 탄생시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천한 머슴 돌쇠와 버려진 기생월선, 두 사람이 써내려간 피눈물 나는 복수극과 감동적인 성공 신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1장 15년의 피땀, 그리고 운명의 장날. 때는 조선 순조 제2 시절, 한양 근방에서 가장 활기차다는 송파 장터입니다. 이곳에 주인집 심부름을 온 머슴 돌쇠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름처럼 투박하지만 성격 하나는 대쪽 같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내였죠. 어이 돌쇠, 오늘도 주인집 마님 잔심부름인가? 예, 형님. 고등어 2마리랑 무 한 뿌리 샀으니 이제 들어가 봐야죠. 돌쇠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품속 깊은 곳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삼배 보자기 하나가 들어있었죠. 그 속엔 엽전 1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10냥이 어떤 돈입니까? 돌쇠가 10살 때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먹을 때 안 먹으며 모은 돈입니다. 겨울엔 얼어 터진 손등에 침을 발라가며 땔감을 패고 여름엔 모기떼에 뜯기며 논을 맨 대가였죠. 15년의 세월이 녹아있는 돌쇠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이 돈이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 약값도 드리고 작더라도 내 농사질 땅 한 평은 마련할 수 있겠지. 돌쇠는 주막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습니다.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막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봐, 저게 그 유명한 월선이라며? 아이고, 한때는 한양 양반들이 줄을 섰다더니 꼴이 저게 뭐야? 돌쇠는 호기심에 임파속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비단옷은 갈갈이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고운 얼굴은 먼지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심장을 먹게 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변의 그 비열한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굴욕에 젖어 있을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은 고고함을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자, 다들 주목. 인연이 바로 그 유명한 명기 월선이다. 하지만 이제는 김진사. 대개 은자를 훔친 도둑년일 뿐이지. 자, 인연의 몸값은 원래 100냥이지만 오늘 당장 빚을 갚아야 하니 단돈 100냥에 넘긴다. 누가 사겠느냐? 기방 마담 김씨가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100냥.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100냥이라니 제정신이야? 도둑년 낙인이 찍힌 기생을 누가 그 돈 주고 사, 관하로 넘겨서 관비로 보내버려. 저런 년은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 마담 김씨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하나, 둘, 셋. 좋다. 그럼 이 년은 관하로 넘겼어. 저요. 제가 사겠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머슴 돌쇠였습니다. 제2장 미친 머슴의 승부수. 마담 김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돌쇠를 훑어봤습니다. 내 놈은 뭐야? 어디서 머슴 놈이 끼어들어? 100냥이 있는 게냐?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삼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제게 10냥이 있습니다. 뭐, 10냥? 하하하. 좌중이 폭소로 뒤집어졌습니다. 마담 김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돌쇠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이놈아, 지금 장난해. 100냥짜리 상품을 10냥에 달라고? 내놈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구나.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월선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월선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 천한 사내가 나를 위해 저런 짓을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담겨 있었죠.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님,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낭자를 관하로 넘기면 마님 손에 들어오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관하에서 수고했다며 술값이라도 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도둑년을 관리했다는 이유로 조사나 받으시겠지요. 마담 김 씨의 표정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정곡을 찔린 것이죠. 돌쇠는 몰아붙였습니다. 게다가 소문은 어찌 나겠습니까? 김 씨네 기방은 기생이 어려워지면 바로 관하로 파버리는 무정한 곳이다라고? 소문나면 어느 기생이 마님 밑으로 들어오려 하겠으며 어느 한량들이 마음 편히 술을 마시겠습니까? 이놈이. 하지만 저에게 10냥에 파시면 마님은 당장 현찰 10냥을 챙기시는 것이고 불쌍한 기생을 머슴에게 시집 보내 새 삶을 찾게 해준 자비로운 주인이라는 소문을 얻게 되십니다. 돈도 벌고 명성도 얻는 장사인데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 머슴 말이 맞네. 마담 김 씨, 오늘 땡 잡는 거 아니야? 마담 김 씨는 주파나를 튕기듯 머리를 굴렸습니다. 10냥, 15년치 머슴 월급. 그녀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당장 공돈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좋다, 이 머슴놈 말솜씨에 속아준다. 대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2년이 진 빚 80냥과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는 내 놈 책임이다. 알겠느냐? 돌쇠는 망설임 없이 10냥을 건넸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담긴 보자기가 마담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돌쇠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의 앞에는 조선 최고의 미인이라 불리던 월선이 서 있었습니다. 돌쇠가 다가가 월선의 포승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죠. 낭자, 이제 자유입니다. 갑시다. 월선은 멍하니 돌쇠를 바라보다가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비록 더럽고 딱딱했지만 월선이 평생 만져본 양반들의 매끄러운 손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제3장 독사 같은 춘심의 비웃음. 두 사람이 장터를 벗어나려 할 때 화려한 가마 한 대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화려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바로 현재 송파 기방의 에이스이자 월선을 함정에 빠뜨린 장본인 춘심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월선 언니 아니야? 춘심은 비단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간드러지게 웃었습니다. 월선은 입술을 깨물며 춘심을 노려봤습니다. 춘심아, 내가 어떻게 여기를. 언니가 관비로 끌려간다는 소식 듣고 내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려고 왔지. 그런데 저 건 뭐야? 웬 냄새 나는 머슴놈이랑 같이 있네? 춘심은 돌쇠를 보며 코를 쥐어박았습니다. 세상에 언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저런 짐승 같은 놈한테 몸을 팔아? 차라리 관비가 되는 게 낫지 않았어? 한양 사대부들이 알면 기절초풍하겠네. 명기 월선이 머슴의 첩이 되었다고 말이야. 돌쇠가 월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아씨. 이분은 이제 제 사람입니다. 내 사람, 푸아하. 그래, 많이 가져라. 도둑년이랑 머슴놈이라니. 참으로 찰떡궁합이구나. 야, 얘들아. 저 둘이 가는 길에 소금이나 뿌려라. 춘심의 하수들이 소금을 뿌려대며 조롱했습니다. 월선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춘심은 가마에 올라타며 마지막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월선아, 명심해. 넌 평생 그 머슴놈 밑에서 흙이나 파먹으며 살 거야. 내 눈에 띄지 마. 다음에 보면 그땐 정말 죽여버릴 테니까. 가마가 사라지고 나서도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쇠는 월선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낭자, 저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전연히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것입니다. 월선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돌쇠야, 고맙지만 현실을 봐. 우린 이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내가 준 열량이 우리 마지막 재산이었잖아. 돌쇠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낭자. 우리에겐 아직 낭자의 머리와 제 팔다리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조선 땅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운막집에서의 눈물 젖은 첫걸음. 두 사람은 강가 근처 버려진 운막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주인 집에서 쫓겨난 돌쇠는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이 없었죠. 첫날 밤 차가운 강바람이 운막 틈새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옷을 다 벗어 월선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강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초보 어부에게 물고기가 잡힐 리 만무했습니다. 흙탕물만 뒤집어 쓰고 돌아온 돌쇠를 보며 월선이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리 와 앉아봐. 월선은 어디서 구했는지 낡은 종이와 붓한 자루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낭자, 그게 뭡니까? 내가 기생 시절 선비들에게 시를 써주고 받은 종이들이야. 나는 몸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마음을 파는 기생이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평생 글 공부를 쉬지 않았지. 월선은 종이에 유려한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비록 누더기를 입었지만 붓을 든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장사야. 하지만 평범한 장사로는 절대 춘심이를 이길 수 없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해. 마음요? 어떻게 말입니까?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떡을 먹기도 하지만 희망이 고파서 무언가를 찾기도 하지. 특히 요즘처럼 과거 시험을 앞둔 선비들은 불안함에 밤잠을 설친단다. 그들에게 합격의 기운을 담은 시를 적어 떡과 함께 판다면 어떻겠니? 돌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 떡에 시를 쓴다. 그거 정말 기막힌 생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선은 평생 붓만 잡았지 떡을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첫 떡은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씹을 수도 없었죠. 하하하, 낭자, 이건 떡이 아니라 흉기입니다. 돌쇠의 농담에 월선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 이제 제 차례입니다. 낭자는 시를 쓰십시오. 떡은 이 돌쇠가 치겠습니다. 돌쇠는 머슴 시절 익힌 힘과 끈기로 떡매를 내리쳤습니다. 쿵쿵 밤새도록 이어지는 떡매 소리는 두 사람의 희망을 다지는 소리였습니다. 돌쇠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월선의 손끝에 먹물이 물들었습니다. 드디어 새벽녘 뽀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쫄깃한 떡 위에 월선의 명필이 새겨진 합격시 떡이 완성되었습니다. 제5장 성균관 앞의 기적. 두 사람은 떡판을 메고 성균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앞두고 긴장한 표정으로 오가고 있었죠. 합격의 기운이 담긴 시떡 사이소. 한 입 먹으면 장원급제, 두 입 먹으면 영의정. 돌쇠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비들은 웬 머슴과 초라한 여인이 파는 떡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나이 든 선비가 다가왔습니다. 10년째 낙방하여 가산이 탕진된 절망에 빠진 선비였죠. 이복에 떡에 무슨 시가 적혀 있다는 건가? 월선이 정중히 절을 하며 떡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나 그 깊이는 가늠할 수 없다. 그대의 10년 공부는 헛되지 않았으니 오늘 그 꽃을 피우리라. 선비는 시를 읽더니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떡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글귀가 내 심장을 때리는구나. 누가 쓴 것인가? 제가 썼습니다, 선비님. 비록 초라한 떡이지만 선비님의 노고를 담았습니다. 선비는 떡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정말 일품이구나. 쫄깃하면서도 달콤한 것이 마치 고생 끝에 오는 낙핫소.
이 장면을 본 다른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하나 주시오. 내 아들에게 줄 것도 포장해 주시오. 순식간에 떡판이 비워졌습니다. 단돈 10냥으로 시작한 사업이 하루 만에 은자 3냥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소문은 무섭게 퍼졌습니다. 성균관 앞에 신선이 쓴 글씨가 새겨진 떡이 있다더라. 그 떡을 먹고 이번에 합격한 사람이 벌써 5이라며 제6장 악녀 춘심의 질투와 음모. 이 소식은 당연히 송파 기방의 춘심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뭐, 월선이가 떡 장사로 돈을 쓸어 담고 있다고? 그 머슴 놈이랑? 춘심은 분노로 화장을 지우지도 못한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월선이 평생 비참하게 살기를 바랐지. 이렇게 보란듯이 제기하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얘들아, 당장 김진사 나으리께 가서 전해라. 월선이가 훔친 돈으로 장사를 시작해서 선비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춘심은 김진사를 찾아가 교태를 부리며 거짓을 고했습니다. 나으리 저 월선이란 년이 보통 여우가 아니에요. 그때 훔친 은자를 숨겨놨다가 이제야 꺼내서 장사를 한답니다. 이건 나으리를 능멸하는 처사 아니옵니까? 김진사는 춘심의 미모에 눈이 멀어 살이 분별을 못하는 자였습니다. 오호, 감히 내 돈을 훔친 년이 장사를 해? 당장 포졸들을 보내라. 다음 날 돌쇠와 월선이 한창 장사를 하던 중 험악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들, 도둑질한 작물로 장사를 한다니. 당장 관하로 가자. 포졸들은 떡판을 발로 차 엎어버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떡들이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월선은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이건 저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끄럽다. 김진사 나으리의 명이다. 저놈들을 포박하라. 그때 돌쇠가 나섰습니다. 그는 포졸의 앞을 막아서며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새벽떡을 치고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가난한 상인의 앞길을 막으려 합니다. 이것이 정령 조선의 법도입니까? 선비들이 술렁였습니다. 맞소. 우리가 매일 아침 저들이 고생하는 걸 봤소.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왜 잡아가는 거요? 군중들의 기세에 포졸들도 당황했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포졸들은 일단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언젠가 춘심과 김진사에게 파멸당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낭자, 한양으로 갑시다. 더 큰 시장,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 저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만큼 거물이 됩시다. 제7장 한양 종로. 시루떡의 탄생. 두 사람은 밤을 도와 한양 종로로 향했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종로 구석진 곳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시루떡 슬러빙. 시가 있는 누각의 떡이라는 뜻이었죠. 월선은 이번엔 단순히 합격 기원 시만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위로의 시, 연인들을 위한 사랑의 시,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의 시 등 맞춤형 시를 적었습니다. 돌쇠는 떡의 종류를 다양화했습니다. 대추, 밤, 잣을 아낌없이 넣어 맛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양 최고의 권력가인 영의정 대감이 우연히 종로 거리를 지나다 이 가게의 시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핀 꽃이 가장 향기롭고 가장 추운 겨울을 견딘 나무가 가장 단단하다. 대감은 발길을 멈췄습니다. 이 문장 보통 기계가 아니로구나. 주인이 누구냐? 돌쇠와 월선이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은 월선의 필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선대 임금님 시절의 명필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구나. 이런 인재가 왜 여기서 떡을 치고 있는 게냐? 영의정 대감은 그 자리에서 떡 100상자를 주문하여 대궐로 보냈습니다. 왕실에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사건으로 시루떡은 하루아침에 한양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양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도 떡을 구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돌쇠는 전국 각지에 지점을 내기 시작했고
월선은 조선 최초의 여성 경영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단돈 10냥으로 산 인연이 이제는 10,000냥을 벌어들이는 거대한 상단이 된 것입니다. 제8장 장쾌한 복수, 악녀의 몰락. 성공한 돌쇠와 월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짓밟았던 자들에 대한 정의 구현이었습니다. 돌쇠는 사람을 풀어 김진사와 춘심의 뒤를 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춘심은 김진사의 총애를 배경으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죠. 기방의 공금을 횡령하고 무고한 기생들을 팔아넘긴 장부들이 돌쇠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월선은 비단옷을 입고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린 채 예전 그 송파 기방을 찾았습니다. 마담 김씨, 오랜만이군. 마담 김씨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습니다. 아니. 월선이? 내가 어떻게? 그 뒤를 이어 돌쇠가 관아의 사또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김진사, 그리고 춘심.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러 왔다. 사또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김진사는 공금을 유용하고 민초들의 땅을 강탈했으며 기생 춘심은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뇌물을 수수한 죄가 명백하다. 여봐라, 저들을 당장 포박하라. 춘심은 월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살려줘, 제발. 월선은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춘심아, 내가 나를 조롱할 때 했던 말을 기억하니? 평생 머슴눈 밑에서 흙이나 파먹을 것이라고 했지. 덕분에 나는 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법을 배웠다. 이제 내가 그 흙을 맛볼 차례다. 김진사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떠났고 춘심은 기방에서 쫓겨나 변방의 하급 주막에서 평생 설거지를 하며 비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마담 김씨 역시 사기죄로 투옥되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모든 재산은 돌쇠와 월선에 의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구휼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에필로그 10냥의 진정한 가치. 몇 년 후 돌쇠와 월선은 번듯한 기와집 마루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새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죠. 돌쇠야, 이제 말해줘. 그날 장터에서 왜 전 재산인 10냥을 다 털어서 나를 샀던 거야? 돌쇠가 빙그레 웃으며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상인의 손이었습니다. 낭자, 저는 10냥으로 낭자를 산 게 아닙니다. 그럼? 제 인생을 걸고 낭자의 눈빛을 산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던 그 눈빛 말입니다. 그 눈빛만 있다면 제 15년 머슴살이가 아니라 50년 머슴살이도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월선은 돌쇠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10냥의 기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 이건 당신의 진심이 만든 기적이야.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10냥의 기적이라는 야담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막하고 가진 게 단돈 10냥뿐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주머니 속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걸 줄 아는 안목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진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10냥의 기적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10냥의 기적 어떠셨나요? 천한 머슴이 최고의 상인이 되기까지 그 바탕에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10냥이 10,000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조선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